네, 안녕하세요. 2강 이론윤리학 개념 전편에서 보셨는데요. 이제 기출문제 통해서 개념을 좀 더 심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윤리학 문제들은 2016년, 16학년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16학년 3번은 약간 좀 핀트가 안 맞아서 17학년도 거 먼저 보실게요. 이쪽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도록 하고 2017학년도 2번 문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는 도덕적 추론이 아니라 도덕적 태도나 선에 대한 열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남성 중심적 윤리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고 인간관계, 책임, 헌신 등의 여성적 특성을 지닌 윤리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윤리는 도덕적 추론이 아니라 이제 도덕적 태도나 선에 대한 열망에서 시작되어야 한대요. 이런 도덕적 추론이 남성 중심적 윤리였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이론윤리학 개념에서 봤던 의무론이라던가 공리주의 이런 것들이 덕윤리 이런 것들이 도덕적 추론이나 논리 등에 입각한 합리적인 생각에 입각한 남성주의 중심적 윤리 사상이었다면 이제는 선에 대한 열망에서 시작되는 인간관계나 책임, 헌신 등의 여성적 특성을 지닌 윤리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상 어떤 겁니까? 배려윤리라고 그랬죠. 20세기 들어서 새롭게 부각이 되는 그동안의 남성적 윤리관에 대한 반발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문제 상황이 뭔가 볼까요? 한 학생이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도와드려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이를 업고 온갖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짐을 든 사람이 학생보다 더 어려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배려윤리적 관점에서 이 학생한테 제시할 수 있는 조언 한번 보실까요? 1번 먼저 보시죠. 도와주었을 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이익을 고려하여. 도와주었을 때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가령 이 이익이 만약에 쾌락이라는 표현이었다면 뭘까요? 아니면 유용성. 이런 거였다면 정확하게 결과적으로 올 쾌락이나 유용성. 그럼 이제 공리주의가 되겠죠? 공리주의. 근데 여기서는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공리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로서 얻어지는 결과론적인 그 이익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세요 라는 얘기니까 역시 배려윤리자가 제시할 조언은 아니겠네요. 어쨌든 다소 공리주의와 가까운 내용이고요. 2번 보실게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 행동하세요. 자, 공감 나왔죠? 여성적 특성, 인간관계 책임, 헌신, 공감 이런 것들 배려윤리의 내용이 되겠죠? 배려윤리자가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겠네요. 정답은 나왔고 뒤도 계속 볼까요? 동정심이 아닌 누구나 동의 가능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세요. 동정심이었으면 뭐였겠어요? 배려윤리가 되겠죠. 근데 동정심이 아니라 누구나 동의가 가능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세요. 동의 가능한 합리적 판단, 담론, 토론, 합의, 의사소통 이론이 되겠죠. 의사소통. 그럼 이건 의사소통 이론자가 제시할 조언일 거고 4번 어떤 선택이 더 많은 사회적 효용을 낳을지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이 사회적 효용, 유용성, 쾌락, 행복 이런 것과 유사한 말이 되겠죠. 이거 공리주의자가 제시할 조언이 되겠네요. 5번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으면
배려윤리였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고 도덕적 의무의식에 따라 행동하세요. 예, 뭐 의무의식 얘기 나왔죠? 그냥 이거 의무론적인 얘기죠. 자, 앞에서 개념 보고 문제 풀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와 닿으셨는지요. 자, 18학년도 거 보면서 더 진행을 해보죠. 18학년도에는 5번, 10번 문제가 있었네요. 한번 보실게요. 예. 자,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떤 행위는 타당한 행위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그 규칙을 위반하면 그르다. 행위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척도는, 다시 말해서 행위가 윤리적인가 선인가를 결정하는 척도는 유용성이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더 큰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에 근거해야 한다. 자, 유용성 나왔죠? 공리주의의 중요한 키워드죠. 쾌락과 행복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공리주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 규칙에 근거해야 한다. 타당한 행위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여기서 이게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인데, 제가 앞서 그 공리주의 개념은 항상 간단하게 짚고 기출해서 좀 심화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리주의에는 이제 규칙 공리주의와 행위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규칙 공리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간단하게 그 나눠지는 걸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잠깐만요. 예,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가 있는데, 행위 공리주의라고 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리주의의 의미 그대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의 유용성을 낳는 행위를 해라. 최대의 행복과 쾌락을 주는 행위를 해라 하는 게 바로 행위 공리주의.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일반적인 공리주의를 얘기할 때의 그 공리주의가 행위 공리주의인 거고요. 이게 한계가 있다면 이건 됐고, 매 경우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A부터 G까지 쭉 다양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쾌락을 주는 행위를 해야 올바른 행위가 될 텐데, 각각의 행위에서 어느 것은 행복을 10점을 낳고, 어떤 건 9점을 낳고, 어떤 건 8점을 낳고, 각각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행위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최대의 유용성을 낳는 규칙을 사전에 마련해 놓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러이러한 규칙을 따라라. 그렇게 되면 이 규칙 공리주의에 따르면 매번 계산하는 그러한 불편함을 없앨 수 있다 정도의 얘기가 바로 규칙 공리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뭐 시험에서 이거 두 개 뭐 구분하고 뭐 그렇게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으니까요. 이 정도 수준 내용 아시고 문제를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그래서 그 가는 규칙 공리주의에 대한 얘기고요. 규칙 공리. 자, 나와볼까요? 어떤 행위규범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 규범적으로 정당한 실천적 담론은 의사소통의 일반적 전제 조건들에 근거해야 한다. 뭐 내용들 보시면 기본적인 몇 개 키워드만으로 나는 의사소통 이론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한번 그러면 가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아볼까요? 1번 가. 어떤 규칙이 최대 유용성을 산출하는지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으면 안 되겠죠. 규칙공리주의가 왜 나온 건데요. 어떤 규칙을 미리 상정을 해놓으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최대 유용성을 산출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규칙에 따라서 행위를 하라라는 의미에서 규칙공리주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산출하는지 알 수 있어야만 규칙공리주의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고요. 2번, 유용성의 원리는 행위규칙이 아니라 개별 행위에 적용된다. 유용성의 원리는 행위에 적용된다라면 바로 행위공리주의가 될 거죠. 여기는 바뀌었죠. 개별 행위가 아니라 행위 규칙에 따른다라는 게 여기서 규칙공리주의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2번도 답이 아니겠네요. 3번, 모든 당사자들은 보편화 가능한 행위 규범에 합의할 수 있다. 그렇죠. 의사소통의 전제죠. 이게 가능해야 의사소통 이론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번이 되겠네요. 4번, 담론의 참여자들은 서로의 주장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서로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어야겠죠. 담론의 참여자들이 서로 비판하고 토론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합의에 다다를 수 있어야 의사소통 이론이 가능하겠죠. 이건 아니고.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규칙이나 규범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공리주의, 규칙이고 행위고 상관없이 공리주의는 결과에 대한 고려를 중요시하죠.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행복과 쾌락을 낳았냐를 중요시 여기는 거고,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죠. 서로 토론하고 이해하고 합의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니까 합의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의사소통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가나는 결과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계속 한번 보실게요. 10번 문제로도 나왔네요. 10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가사상의 입장에서 나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아까 어떤 학생이 짐 들어주는 그 내용의 문제 형식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 건 개념 이해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그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오며 또 그 문제 유형에 빨리 적응한다는 의미에서 기출문제를 푸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가사상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강하다, 길다, 확실하다, 빠르다, 효과적이다, 순수하다. 쾌락과 고통 속에서 제가 이런 앞에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아시면 돼요. 왜 얘기 안 했냐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출문제 통해서 더 개념을 살펴주시면 됩니다. 쾌락과 고통 속에서 이런 특징들을 지속시켜라. 자, 벌써 공리주의 떠올라야죠. 쾌락 얘기 나오면. 만약 사적인 쾌락이 너의 목적이라면 그런 쾌락을 추구하라. 만약 공적인 쾌락이 너의 목적이라면 그런 쾌락을 확대해라. 쾌락 나오면 생각을 위해서 그냥 공리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강하다, 길다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쾌락에 대한 그 내용들이 되겠죠. 쾌락이 강하거나 길거나 이러면은 더 좋은 공리주의적인 결과를 내겠죠. 확실하고 빠르고 효과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 공리주의의 쾌락의 양을 재는 하나의 단위들이다, 수단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바로 공리주의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나 봅시다. 고등학생 A는 같은 반에 B와 말다툼을 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은 A는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학급 채팅방에서 B를 상대로 사이버블링이 뭡니까?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는 건데, 이걸 같이 하자고 부탁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공리주의자가 제시해줄 조언을 한번 볼게요. 1번, 사이버 불링이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인지 고려하세요. 1번에서 바로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공리가 극대화되면 그렇게 해. 안 하는 것보다 해서 최대 다수가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해야죠. 공리주의자 입장이죠. 정말 그렇게 되면 공리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2번 보시죠. 사이버 불링이 자연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연법 뭐예요? 의무론이죠. 아까 의무론에는 칸트와 자연법 사상이 있다고 했죠. 2번은 바로 의무론자가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겠죠. 3번 사이버 불링이 덕성 함양에 기여하는 것인지. 덕성 뭐 더균리죠. 공동체, 역사, 맥락 이런 거를 중시하는 더균리. 4번 사이버 불링이 모성적 배려를, 자, 배려윤리, 여성적이고 모성적이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배려윤리자가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일 거고. 5번 사이버 불링이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인지. 자, 목적. 아까 제가 쾌락나무 공리주의 얘기했듯이 목적 나오면 칸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칸트, 목적, 의무론. 칸트의 의무론, 칸트주의자, 의무주의자가 얘기할 수 있는 조언이 되겠네요. 자, 10번도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그리고 18학년도 봤고 19학년도에는 2번, 4번 문제로 나왔었네요. 한번 보시죠. 19학년도 2번, 4번 문제. 2번 먼저 보시죠. 갑사상가가 을사상가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사상가는 뭡니까? 개인은 가족, 이웃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현할 기회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도 없다. 아, 우리 덕윤리에 대해서 덕윤리가 공동체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공동체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 여기를 벗어나면 실천할 기회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도 없다. 자, 덕윤리자겠죠. 갑사상가는. 행복은 이제 뭐 바로바로 알아야죠.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와 양립 가능하다. 유용성. 이거 공리주의죠. 자, 여기서 공리주의 살짝 한번 더 보고 갈까요? 아까 공리주의가 원래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행위공리주의가 있는데, 이 행위공리주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규칙공리주의가 있다고 했죠. 내용은 그 정도만 아시라고 했고, 또 공리주의가 또 양과 질,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강조하는 차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거는 행위공리주의면서 양적공리주의예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개념 정리할 때 말씀드렸던 건. 근데 그런 것들이 규칙공리주의로 나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또 그런 양적공리주의와 질적공리주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양은 단순히 쾌락의 양을 재는 거에 머문다면, 질적공리주의는 단순히 양에 머물지 않고 좀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다시 말해서 퀄리티. 맞나요? 퀄리티. 이거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쾌락의 종류가 있고, 그걸로 역시 양적인 것과 함께 같이 질적인 것도 고려하는 게 바로 질적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갑은 덕윤리라면 을은 공리주의인데 좀 더 구체화하자면 질적 공리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갑의 사상가가 을한테, 질적 공리주의자에게 제기할 반론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무시한다. 공리주의자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니까 쾌락을 중요시하라는 건데, 질적 공리주의자한테 그걸 무시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반론이 될 수 없겠죠. 2번,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구체적 맥락을 배제해야 함을 무시한다? 아니죠. 덕윤리는 구체적인 맥락을, 공동체의 맥락을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만약에 구체적 맥락을 중요시해야 함을 무시해야 한다라고 하면 답이 될 수 있겠죠. 배제해야 함은 틀린 얘기죠. 3번,
도덕 판단의 기준이 행위의 동기가 아닌 결과임을 간과한다. 아니죠. 공리주의는 결과인 것을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게 바뀌었죠. 만약에 그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 동의가 아닌 결과가 임을 간과한다 그랬는데 얘네들은 결과를 중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4번 사회 전체의 행복 최대화가 보편적 도덕 원리. 이게 바로 공리주의의 얘기죠. 근데 그거를 공리주의한테 그걸 간과한다라고 반론하면 안 되겠죠. 5번 유용성의 합리적 계산보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공리주의죠. 이것보다 공동체의 전통. 이게 뭐예요? 덕윤리죠. 개인의 덕성과 품위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공동체의 전통을 중요시한 거. 근데 덕윤리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공리주의자들 너네들은 유용성의 합리적 계산에 너무 치중해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공동체의 전통이 중요하다는 걸 간과하고 있어 라고 반론할 수 있겠죠. 그러면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19항에서 2번 문제 풀어봤죠. 4번 문제 풀어보시죠. 자, 여기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강연자가 뭐라고 하나 볼까요?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 역시 부당합니다. 침묵시키려는 의견이 오류라고 확신할 수 없고 설령 오류라고 해도 그것을 침묵시키는 것은 해악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공인된 견해도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그것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성대모사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비슷해 보였나요? 여기 얼굴 보세요. 이런 얼굴에선 그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 무슨 얘기한 겁니까? 어떤 의견이든 그것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했죠? 자, 의견, 담론, 토론 이런 얘기 나오면 뭐다? 의사소통 이론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1번부터 볼까요? 토론에서는 이거는 의사소통 이론의 일반적인 얘기들 맞는 거를 고르시면 돼요. 이거 상당히 그냥 독해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토론에서는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은 침묵시켜야 한다. 아니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침묵시키면 안 돼요.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들어봐야죠. 여기 뭐라고 나왔나요? 진리로 공인된 견해도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든 완벽한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했죠. 2번, 이거 아니고 토론의 전제 조건은 참이라고 검증된 진술만을 발언한다. 그러면 토론이 되겠습니까? 참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토론에서 얘기하고 진행돼서 거기에서 합의에 이른 말, 합의에 이른 의견, 그게 바로 참인 건데, 그러니까 참이라고 검증된 것만 하면 안 되겠죠. 3번, 토론에서는 진리로 공인된 견해를 비판할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했죠. 진리로 공인된 견해도 오류 가능성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반박될 수 있고 반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토론의 자유와 인간의 완벽한 지적 능력이 진리 추구의 조건이다. 그렇죠. 토론의 자유, 인간의 완벽한 지적 능력, 인간은 서로 얘기해서 합의해서 그런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의사소통 이론의 기본 전제가 되겠죠. 자, 5번, 토론에서 오류라고 합의된 토론에서 오류라고 합의된 소수 의견도 진리 탐구에 기여한다. 5번 합의된 오류 소수 진리 탐구에 기여한 거 맞는데? 토론의 자유, 인간의 완벽한 지적 능력. 자, 이거 죄송합니다. 인간의 완벽한 지적 능력은 아니죠. 지적 능력이라고 하면 말이 될 텐데, 인간은 진리라고 공인된 것도 오류 가능성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인류가 완벽한 지적 능력을 가지겠어요? 여기 완벽하라는 말이 이게 사람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좀 헷갈렸고요. 이렇게 제가 틀리는 걸 보시면서
기출문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 꼭 주의해야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틀려요. 죄송해요. 5번 보세요. 토론에서 오류라고 합의된 소수 의견도 다 진리 탐구에 기여를 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윤리학 그 개념과 기출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자, 이제 또 3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